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일드 피셜 블로그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밑에 보면 딸기 대학의 야마자키, 일본어시, 지바노시, 원해요. 이게 한국에서 딸기의 고설제로 처방되는 주요 표준 처방 뭐라고 해요? 기준인데, 원래 여기 보면 야마자키라는 액은 저기 타는 대로 처방한 대로 타게 되면 EC가 0.8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원시나 지바노시 같은 경우는 저거는 타라고 하면 일본원시는 1.7이 나오고 EC가 지바노시는 1.7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원시 같은 경우도 0.8인데 우리가 딸기 농사를 하면서 내가 어떤 때는 1.1을 줬다가 어떤 때는 1.05를 줬다가 이렇게 EC를 처방되어 있는 기준 처방의 EC가 아닌 내가 재배하고자 하는 재배자의 EC들을 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고자 하는 EC가 0.8이다 그러면 0.8로 처방되는 한국원시나 야마자키를 처방하는 게 좋고, 내가 1.5 이상에 준다 그러면 그때는 일본원시나 지바노시를 줘야 처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야마자키로 처방되어 있는 용액을 1.1로 주는 거하고 1.0으로 주는 거하고 나머지 거 높은 애들을 1.0으로 줬을 때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파랗게 된 게 야마자키거든요. 오히려 높은 기준 EC의 일본원시나 지바노시를 1.0으로 주는 것보다 야마자키를 1.0으로 주는 거에 성분량이 더 많습니다. 이거거든요. 대부분의 재배기에서 보면, 예를 들면 피트모스 상토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일본원시나 지바노시로 1.5로 주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EC가 너무 높다 생각해가지고 1.0으로 줘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야마자키로 1.0 주는 분보다 비료가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재배자가 주고자 하는 EC대로 비율을 맞춰서 처방하는 게 맞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처방하는 데가 없어요. EC는 내가 만약에 0.8이 기준액인 야마자키로 처방해주고 주는 건 농가범대로 주라고 하고, 일본원시나 지바노시 1.8, 1.75로 처방해주고 주는 거를 1.0으로 주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보면 1.0, 1.2. 그러면 야마자키나 일본원시나 지바노시나 개진도 찍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한국원시 보면 가리하고 석회를 비교해서 가리가 높고 석회는 낮죠. 이게 뭐냐면 윤혜숙 박사가 실험한 자료에 보면 우리가 가리하고 석회의 비율에서요, 지금 되게 보면 1대1 처방이잖아요. 저기 보면 동일한 높이잖아요. 저렇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 어떤 품종을 많이 심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량이죠. 서량은 품종 특성 자체가 칼륨 이온을 많이 흡수해요. 그러면 이 칼륨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석회하고는 칼슘하고는 기량작용을 해서 얘가 많아지면 얘가 흡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서량이라는 품종이 탁 물러지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2월 달에든가 아니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질 때 이럴 때 물러지는데, 이게 배대에서도 가리하고 이 성분의 비율 때문에 기량작용으로 얘가 많아서 얘가 흡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물체 내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을 해요. 흡수를 같이 한다고 치더라도 얘가 상대적으로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얘가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물러지는 경우도 많고 팁번, 우리가 이제 입끝이 타는 증상이 많아져요. 서량이라는 품종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연면 시비를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윤혜숙 박사 자료에 의하면 석회의 비율을 1.2까지 올리더라도 문제는 없고 팁번
피로감 증상이나 가리피증, 그 칼슘 결핍 증상이 줄어들거나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처방대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증상을 못 맞추는데, 특히 항문원실은 그런 증상이 심해요. 여기서 칼슘의 양을 임의적으로 늘려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EC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쭉 증가하다가 이게 생산량으로 치면 EC가 높아질수록 생산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뚝 떨어져요. 그 딸기는 이 범위가 맥시멈 1.3, 여기까지가 1.0, 어느 때는 1.2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가리나 칼슘의 양, 마그네슘의 양, 우리가 12 처방을 할 때는 2대 1 정도 아니면 4대 2대 1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방 비율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토경, 땅에서 재배할 때는 비율이 1, 5입니다. 칼슘이 5고 마그네슘이 2고 가리가 1 정도 됩니다. 이게 토양에서는, 사과즙에서는 저 정도 비율이 있을 때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양액재배에서는 이 비율이 2대 2대 1, 4대 2대 1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게 왜냐면 요즘 농사는 누가 하는 대로 하면 절대 망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이론을 배웠으면 그 이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대자가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운 대로, 책에 있는 대로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럴 거라고 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식용재배를 주로 하는 데가 어디죠? 유명한 나라, 시설재배. 네덜란드. 거기서는 주로 뭘 많이 쓰죠? 안면배지는 제가 얘기했던 무기배지, 유기배지 중에 무기배지에 해당되죠. 얘가 양분을 잡고 있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을까요? 약하다고 그랬을까요? 양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약하죠.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양분을, CAC라고 하는 양분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칼슘이 이렇게 토양처럼 많아버리면 가리가 없으면 안 돼요. 기량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의 비율을 확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반대로 피트모스, 코코피트, 유기비디죠. 얘네들은 양분을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처방하면 될까요? 가리하고 칼슘의 비율 중 칼슘을 높여서 처방을 해요. 딸기 설양이나 품종에도 맞고 우리가 5대5 정도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혼합상토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처방해준 데가 몇 군가 있고 올해부터 이제 그런 걸 경과를 지켜볼 건데, 이렇게 허용 범위가 있어요. 이걸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정미근 의과국께서 문제가 원수의 이시하고 중탄산이 높아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왜 원수가 높으면 안 되냐면, 원수의 이시가 0.5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B분을 투여할 때 곱하기 2, 1.0을 들어가줘야 내가 원하는 최소의 비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배를 할 때 딸기는 정식하고는 0.6, 0.8, 1.0 피트모스 상토를 쓰시는 분들은 1.0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화방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혼합 상토는 되게 0.6 시작하거나 맹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원수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나는 1.0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료량은 내가 필요한 비료량은 실제 0.5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1.0을 주더라도 생육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배드에 쌓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작기가 길어질수록 이걸 계속 뿜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수가 높아버리면 재배는 가능할지 몰라도 육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 자면은, 어린 식물째는 뿌리가 잘 나오면서 많이 상처를 입고 얘가 뿌리가 많이 뻗어줘야 공포가 져도 생육이 좋은데,
이시가 높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근님이 지나가는 말로 나도 1.0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1.0에서 1.2가 허용 구간인데 내가 주는 거를 1.5를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초반엔 괜찮아. 근데 이게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세 달 지나 그러면 못 먹는 그 비료분들이 쌓이잖아요. 계속 쌓이면 배지의 이시가 1.5 이상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상해가지고 뿌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작물체가 힘을 못 받으니까 딸기에다가 과일에다가 막 영향을 주고 지가 뿌리를 죽기 시작해. 뿌리속 감소하면서 힘이 떨어져. 그러면 쫙 가라앉으면서 10년 가까이 따다가 2월 말이나 돼야 다시 꽃대가 나오시네요. 길어지는 거예요, 텀이. 그게 에너지 관리인데 이 뿌리 관리가 딸기잼에서는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이시가 중요해요. 우리 정비근님이 올해 1년, 2년 하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는 스티로폼 베리에 담수 처리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요. 저기 보면 정호라고 되어 있고 신라면 아니 저기 보면 SI 라면 ABN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명함드린 저 이메일 앞에 있는 신라면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7년 근무하면서 그 군대 입관하기 전에 만들었던 다음에 그 계정이 신라면 그때 라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신라면을 했거든요. 그 신라면인데 저 계정에 들어가시면 제가 다른 강사분들 강의 내용 뭐 30분짜리나 이렇게 그 3시간짜리 30분을 요약해가지고 올려놓아요. 근데 그 30분 올리는데 12시간, 8시간 걸립니다. 제가 잠한다고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정시욱, 농산의 정시욱 팀장님이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제가 답답해서 못하겠대요. 여기 담수 처리부가 나오는 담수가 뭐냐면 스티로폼 베드는 그 용기예요. 이게 스티로폼이 형태가 있고 여기 배수관이 있는데 이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끝에는 막혔어요. 여기도 막혀가지고 배수구를 막으면 이렇게 배수구를 막으면 물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물을 담았다가 빼낼 수가 있어. 그래서 9시부터 한 1시까지 한 4시간 동안 물을 다 채워놨다가 빼면 여기에 이씨 높았던 것들이 물로 쉽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로 씻어주는 거야, 배제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원수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내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씨 관리를 잘 못했을 때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요 스티로폼 베드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담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실 수 있는 거예요. 상수도는 pH가 높아요. 그 다음에 염소 성분이 좀 들어있어. 근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들어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관이란데에서는 염화가리를 처방해주기도 해요. 왜? 당 높이라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염소가 아니라 그렇게. 문제는 pH가 높은 거. 또 하나. 상수 간에 땅에 묻혀서 오잖아요. 근데 그게 깊게 묻혀서 오는 게 아니죠. 겨울에 얼음을 주듯이 원단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는 물 온도가 너무 낮아. 지하수는 항상 1년 내로 13도에서 15도까지 유입이 되는데 상수도는 땅이 별로 안 묻혀서 오다 보니까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고 여름에 또 더워요. 여름에 문제가 안 되는 게 3월달 이후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겨울에 찬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베드를 13도 이상 오래좀 붙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안방을 해서 그걸 데워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의 온도를 겨울철에 물을 줄 때 데펴서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초반에 아침에 물을 줘도 비료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료 흡수를 못하면 쌓이죠. 쌓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오늘 강의한 사람이 누구죠? 박정호. 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박정호 지도자고요. 제
블로그의 네이버 블로그명은 SI의 나라의 이름이에요. 유튜브 계정도 이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이 계정에서 보시면 제가 작년에 사과, 그 다음에 올해 딸기 하는 거 그런 자료들을 지금까지 올린 영상 수가 한 작년에 올해 하면 한 6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자료들은 5분 내로 짧게 만들어놨고 어떤 자료는 딸기 쪽으로 특히 30분 정도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자료가 꽤 돼요. 그래서 딸기 재배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 유튜브 영상도 찾아가지고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거 블로그도 이걸로 검색할 텐데 그 다음 검색할 수 있는 게 이 몰리어 다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몰리어 다이그램은 명칭이 좀 어렵지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혹시나 다음에 제가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 3시간 정도 요거를 얘기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딸기 고설재배가 토경보다는 사람이 일하는 게 쉬워가지고 많이 하려고 그러고 수확량도 많아요. 그 수확량이 많은 이유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베드의 온도를 관리할 수가 있어서 토경은 사람이 환경관리를 좀 둔하게 하더라도 땅이라는 게 지가 가지고 있는 이 완충력이 크기 때문에 환경관리 좀 둔해도 되는데 고설은 그만큼 올라오는 대신에 환경관리를 잘해줘야 되고 응애가 많아서요. 건조해지면.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잿빛곰팡이가 많아서요. 그리고 잿빛곰팡이가 많다는 얘기는 내가 난방비를 좀 아끼는 스타일이다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환기 조절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토경보다는 고설재배가 지속적으로 든다. 그리고 여기가 기후적으로 겨울에 좀 춥지만 그런 추운 거가 저 밑에 지방이 따뜻해지면 재배의 상한선이 계속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나쁘진 않아. 또 하나가 소비 시장이 가깝다. 또 하나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 수확해서 판매하는 방식보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고민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딸기라는 작물이 우리가 일반적인 작물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종자로 번식이 안 되고 어미묘에서 자묘를 받아서 이 자묘를 키워서 하다 보니까 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설재배 농가가 새롭게 증가하면서 이 묘 때문에 아니면 3년에서 4년 안에 한번 묘 파동이 한번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묘를 파는 사람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애가 애를 좀 썩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잠깐 교육 중에 있지만 이 어미묘용 모듈은 이 전년도에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수확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미묘 키우는 2월 말이나 3월에 정식해서 얘를 9월 10일까지 관리해야 되는데 어미묘만 해도 거의 1년이죠.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거의 1년이고 내가 정식 9월 10일에 심어서 6월까지 끌고 가는 거는 6개월에 3개월이면 9개월 정도 돼요. 작기가 길어요. 작기가 길다는 얘기는 재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수박은 3개월에 한 번씩 돌려야 되잖아요. 이 포장을 계속 갈고 도타리 치고 또 치고 도타리 치고 심고 이런 노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약간 상반되는 그 장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딸기라는 게. 그래서 오늘 딸기는 일단 자교라는 걸 키워서 종자를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모듈은 전년도 10월달부터 11월 중순경의 거를 노지에 일반 하우스, 일중 하우스에 5도 미만으로 관리했다가 잠이 깨면 얘를 넘너가 나와서 자묘를 키운다. 그 다음에 정식용은 이 자묘를 9월 10일 정도 촉순재배일 경우는 촉순재배하고 반촉순 얘기는 아니구나. 우리가 옛날에는 노지 딸기는 3월 지나서부터 수확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딸기의 생리야. 근데 요거를 2월달이나 12월달에 땡긴 것이 반촉성. 11월이나 12월 거를 9월달 정식해가지고 10월 중순부터 나오게 하는 거를 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촉성, 반촉성, 일반재배. 근데 일반재배는 지금 없어졌어요. 왜? 이 시기에 많이 나오는 가격이 똑같이야. 이게 안 해. 이런 재배 장기는 분리가 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못했는데 그 만약에 제가 기회가 준다면 물류 다이그램 얘기하면서 화학기, 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EC가 딸기는 1.0 정도로 낮게 관리돼야 된다. 그리고